결국에 식욕 억제제나 다이어트 약 같은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엔 간헐적 단식이랑 저탄수 식단을 해야 식욕이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거는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한 번만 믿고 진짜 일주일만 해봐도 식욕이 한 방에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안 드는 방법을 위주로 좀 설명해달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추가 비용 없이 공짜로 식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틱톡 김윤겸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영상에서 다이어트의 핵심이 결국엔 식욕을 잡는 거라고 여러 번 설명했었죠. 그리고 식욕이 폭발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신체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음식으로 이를 보충하려는 대사 문제로 인한 이상식욕. 두 번째는 뇌의 절제력 부족이죠. 자극적인 음식으로 단기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습관이 우리 뇌에 학습이 돼 있거나 뇌가 안정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정적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이 두 번째로 주요한 식욕 이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펄스라는 기기로 우리 신체 에너지, 즉 몸에 있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신체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게 좋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브레인 피드백을 통해서 안정된 뇌로 돌아오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그 영상에 비용이 안 드는 방법을 위주로 좀 설명해달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추가 비용 없이 공짜로 식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신체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단이에요. 다이어트라는 게 결국에는 공복을 길게 지속해서 지방이 잘 분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탄수와 정제탄수를 줄여서 지방 분해가 억제되는 상황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지방이 잘 분해돼서 얘를 에너지로 태울 수 있으니까요. 이때 이렇게 분해된 지방이 결국 지방산이 되는데, 이 지방산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활활 태워야 그때 비로소 살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 능력이 곧 다이어트가 얼마나 잘 되느냐 결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 식단,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만 받쳐줘도 이런 식욕이 억제될 수 있는 환경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채널에서 맨날 하는 얘기니까 자, 바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뇌에 절제력을 기르는 방법이 뭘까요? 이 절제력이라는 거는 우리 뇌에서 겉에 있는 층, 즉 대뇌피질, 그 중에서도 우리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에서 많이 담당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의 기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감정적 판단을 멈추고 이성적인 사고를 훨씬 잘 하게 됩니다. 이쪽이 활성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막 먹을 걸로 푸는 감정적 식사를 막을 수 있고, 또 무료하고 심심할 때 이 가공식품을 통해서 빠른 자극을 얻는 그런 악순환도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뇌를 통해서 식욕을 통제하는 방법은 절제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지방이 잘 탈 수 있게 지방 분해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드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놀랍게도 신체 에너지를 높이고 지방 분해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 식단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뱃살에 있는 이 지방세포랑 마찬가지로 여러분 뇌의 전두엽에 있는 그 뇌세포도 결국에는 다 세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뇌에 있는 뇌세포들이 에너지를 잘 만들고 원래 해야 되는 그 절제, 그 일을 잘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대뇌피질,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고 자극을 쫓지 않고 감정적 식사를 안 해서 식욕이 안정화되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너무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건 저 혼자만 주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크리스토 팔머 교수님께서 쓴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은 요즘에 너무 핫해서 뇌과학 유튜버나 의사 유튜버분들께서 진짜 앞다퉈서 리뷰를 하고 있는 책인데, 저도 출간되자마자 바로 사서 읽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정말 리뷰를 많이 해보고 싶었던 책인데 예정된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그동안 못했었어요. 다른 유튜버분들은 정신질환 관점에서 많이 리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다이어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신질환이 메인 주제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생소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주제를 요약해보자면,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은 단 하나, 바로 뇌의 대사장애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정신질환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우울증, ADHD, 조현병, 치매, 알츠하이머죠. 간질이라고 알려진 뇌전증, 강박장애, 불안장애, 이렇게 다양한 정신질환이 있는데, 이 정신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에 단 하나, 뇌의 대사장애라는 거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뇌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다른 말로는 기능 부전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신질환보다는 심각성이 좀 낮은 뭐 폭식, 과식, 감정적 식사, 아니면 쾌락 추구 이런 식욕 관련 문제도 같은 원인이라 볼 수 있고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좀 더 쉽고 재밌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든 다양한 정신질환의 원인이 하나라는 거, 이거 자체에 의구심을 품을 것 같아요. 좀 더 설명해 보자면 현대의학에서는 정신질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준들을 정리해둔 기준표 같은 게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불리는 DSM이라는 건데요. 그런 정신질환에 관련된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이제 뭐 우울증은 이러이러한 증상을 동반하며 뭐 치료법은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 뭐 ADH는 증상이 이러이러하고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제시해 놓은 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매뉴얼, 즉 프로토콜 같은 게 있고 여기에 맞춰서 보통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정신질환들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모든 질환이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이 증후군이 뭐냐면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건 아니고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쁜 증상 여러 개가 막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다 증후군이라고 한다는 거죠. 고혈당, 뭐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질병을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리고 에이즈로 많이 알려진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얘도 마찬가지로 증후군입니다. 뭐 물론 이 대사증후군 같은 거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게 좀 밝혀지고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런 모든 정신질환이 증후군이라는 관점 자체는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고 있어요. 이 안에 무슨 맥락이 들어있냐면 첫 번째, 각기 다른 정신질환들끼리 같은 증상을 공유한다는 이 공병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정신질환이어도 다른 증상으로 나뉜다는 이질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단어 자체를 되게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공병이 뭐냐? 공통된 병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의 68%가 불안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사실상 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거죠. 우울증 환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불안장애와 차이점이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실상 같은 병이 되는 거예요. ADHD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심각한 사람들은 강박장애, 불안장애와도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각기 다른 두 질병이 같은 증상을 보이는 이런 현상을 바로 공병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질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가 둘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쪽은 A, 한쪽은 B라고 할게요. 이 A와 B는 에너지가 부족한 낮은 활력 수준, 그리고 집중력 저하, 뭐 이런 증상은 둘 다 나타나고 있지만 나머지 증상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A라는 우울증 환자는 수면 과다, 폭식 이런 증상으로 체중이 급격하게 늘고요. 또 같은 우울증 환자인 B는 반대로 불면증, 그리고 식욕 저하로 막 살이 9kg씩 빠지기도 해요. 이렇게 같은 정신질환을 진단을 받아도 나타나는 증상은 확연히 다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질성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의대 교수인 크리스토 팔머 교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문을 가졌다고 해요. 다른 병의 증상이 같기도 하고 반대로 같은 병의 증상이 다르기도 하면 이걸 확실하게 구분 짓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다양한 정신질환들 가운데 무수히 많은 교집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모든 정신질환의 공통점을 하나 찾으면 다양한 정신질환의 단순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교집합을 찾으려는 의학계 연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크리스토 팔머 교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분석을 했죠. 예를 들면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한 연구인데 양극성 장애, 조현 정동 장애, 그리고 조현병 환자 3개 집단의 뇌와 신체적인 차이를 찾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정상인을 포함해서 한 2,400명 정도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한테 뇌도 스캔해보고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뇌전도 검사도 해보고 혈액 지표도 보고 염증 수치도 보고 인지 검사에서 나타나는 수행 능력도 보고 다양하고 핵심적인 생물학적 그리고 행동적인 측정치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되게 놀라운데 정신질환자와 정상인 사이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지만 세 종류의 정신질환자들 간에서는 뇌와 신체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물론 이 세 집단 모두 뇌와 신체에 큰 문제는 있었지만 그들 간의 차이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 정신질환이 전부 다 완벽하게 다른 질환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간에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조현병 환자들은 당뇨에 걸릴 위험이 3배 높았고요. 우울증 환자는 당뇨에 걸릴 위험이 60%가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당뇨 환자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3배가 높았고요. 이런 당뇨 환자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증이 지속되는 기간도 4배가 길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62% 그리고 양극성 장애 환자의 50%가 시간이 지나면 비만이 됐다고 해요. 비만도
질환도 대사 이상 상태의 일부분이죠.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ADHD들은 공통적 특징이 뇌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약물 치료를 할 때 각성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각성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식욕이 억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ADHD 환자들이 이런 각성제, 즉 식욕 억제를 동반하는 약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비만율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미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인 대비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병률이 25% 높았고 양극성 장애 발병률은 50%가 높았다고 해요.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조기에 사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당뇨병이나 심근경색 같은 대사질환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많이 예상을 하실 텐데 오히려 사망 원인 중에 제일 높은 게 대사질환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였는데 말이죠. 대사질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사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음식을 통해 섭취한 에너지원을 에너지로 잘 못 쓰게 돼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을 먹어서 얘가 소화돼서 포도당이 되고 얘네가 혈당이 되는데 이 혈당을 세포 안에 넣어서 에너지로 태우게 만드는 게 바로 인슐린이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이 혈당 자체가 세포 안에 못 들어가니까 에너지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한 혈당이 인슐린에 의해서 체지방으로 저장돼서 살은 찌게 되죠. 살은 찌는데 에너지는 부족하다는 뜻이고, 반대로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이 지방 합성이니까 인슐린이 높을 땐 지방 분해가 억제됩니다. 음식으로 먹은 포도당도 에너지를 못 쓰는데 여러분 뱃살에 있는 에너지도 못 쓰는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대사질환의 공통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서만 나타나서 뭐 살찌고 그러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같은 일이 뇌에서도 일어나면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제력이 좀 부족하거나 감정적 식사, 폭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혹은 식단을 잘 지키다가도 갑자기 막 폭주해서 입이 터진다거나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우리 뇌에서도 대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뇌세포의 대사장애라는 그런 원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증상은 다른 거지? 충분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크리스토 팔머 하버드 교수가 두 가지 답변을 줘요. 첫 번째, 기존의 취약성 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무릎이 약했던 사람은 똑같은 운동을 해도 무릎에 먼저 염증이 생기겠죠. 반대로 원래 손목이 안 좋았던 사람은 똑같은 운동을 해도 손목이 아플 겁니다. 이것처럼 원래 취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더 빨리 생기고 이게 특정 정신질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마다 노출된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이 뇌 대사장애라는 거는 뇌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거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혹은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스트레스도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해지면 코티졸이 계속 높아지고 얘가 혈당을 계속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도 만들고, 그리고 이게 세포의 기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크게 타격을 받는 방향으로 이 정신질환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중에 강박적인 환경에 계속 노출된 사람이라면 강박장애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울감을 많이 받는 환경이었다면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 정신질환은 이질성, 공병처럼 각 질환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정신질환 간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반면 정신질환과 대사질환의 연결성은 굉장히 강하다. 세 번째, 대사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 부족이다. 네 번째, 에너지 부족 증상이 뇌에서 일어나면 정신질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 번째, 기존에 취약했던 부분 혹은 노출된 환경에 따라 같은 원인이어도 다른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어쨌든 결국에 모든 정신질환 혹은 식이장애 이런 것들의 원인이 뇌의 에너지 대사 저하라면, 결국에는 이 뇌의 에너지 대사 저하를 해결하면 다른 정신질환도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이 책의 저자 크리스토퍼 팔머 교수도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정신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체와 뇌 모두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자극해서 에너지 생성 능력을 높이는 펄스라는 기기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2주 만에 7kg 이상 감량하는 걸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추가 비용 없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크리스토퍼 팔머 교수가 제시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뇌대사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높은 혈당과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솔루션도 첫 번째로 식단을 제시합니다.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당연하죠. 이 세포 안에 에너지원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과 키토제닉 식단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잘 태울 수 있게 지방이 분해되게 만들고 인슐린 수치를 떨어뜨려서 저항성을 개선하고 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인 거죠. 가장 좋은 방식으로는 24시간 이상의 완전 단식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런 단식 시간이 긴 거를 견디기 힘든 사람들은 음식은 먹지만 이 단식의 효과를 어느 정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키토제닉 식단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키토제닉 식단은 인슐린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탄수화물 수치를 줄여서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정신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토 팔머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주장하기 이전에 거의 몇십 년 전부터 정신질환 중 하나인 뇌전증, 즉 간질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소개됐었어요. First Do No Harm이라는 메릴 스트립 주연의 영화에서도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 적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 중에서도 망가진 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없애고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자가포식, 세포가 망가진 세포를 잡아먹고 대신에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24시간 이상의 단식을 추천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빛과 수면입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 건강하게 살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단 원래 설계된 패턴에 맞게 살 때 건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모든 인간들은 낮에는 빛을 보고요, 밤에는 빛을 차단합니다. 당연히 낮에는 해가 떠 있고 밤에는 해가 지니까 빛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빛에 의해서 우리 뇌와 호르몬 상태가 일정한 패턴을 띠면서 대사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인데 바로 일주기성 리듬이 여기에 해당하죠. 낮에는 이 햇빛에 들어있는 블루라이트, 즉 청광이 우리 뇌를 각성시키고 대사가 활발해지도록 만들어내고요. 밤에는 햇빛이 없어지니까 블루라이트, 즉 청광이 뇌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성시키는 호르몬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에 수면이 유도되고 몸을 회복시키는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낮에 활동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밤에 자는 동안에는 몸이 회복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어떻게 건강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면의 질과 양이 결정되고요. 이 수면의 질과 양에 의해 우리 몸의 세포가 얼마나 회복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바로 다음 컨텐츠에서 훨씬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술을 끊는 겁니다. 일단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알코올이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성능을 굉장히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술에 의해 엄청나게 손상이 되고요. 술이 들어오면 세포 안에서 다른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경우는 훨씬 심각한데, 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이 알코올에서 분해된 물질이 우리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우리 뇌에서 그 알코올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익숙해져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술을 끊으면 우리 뇌에는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뇌에서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다른 정신질환 위험이 높아질 거고, 결국에는 이 알코올 중독이 정신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팔머 교수는 알코올 중독 분들에게 가장 좋은 솔루션도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술을 끊는 것 자체가 뇌에 에너지가 충분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술을 끊었을 때 이 부족한 뇌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법도 결국에는 뇌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말했던 키토제닉 식단이고요. 자, 네 번째로 제시하는 방법은 적절한 양의 운동입니다. 운동은 당연히 정신건강, 신체건강 모두에게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특히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 말은 곧 이미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 같은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좀 덜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운동이라는 게 결국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활동인데,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효과가 반감이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운동 효과를 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혹은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력이 완전히 소진될 정도의 고강도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 간헐적 단식, 저탄수 식단, 금주,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운동을 주 3회 정도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저항성과 에너지 생성 능력이 회복됨에 따라서 운동 강도와 빈도를 조금씩 늘려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을 찾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리고 이 목적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일 때 정신이 건강해져요. 실제로 정말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 발병 확률이 90%가 낮다고 합니다. 종교라는 이 명확한 삶의 목적
목적이 이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이런 신실한 종교를 갖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종교가 아니어도 삶의 목적을 갖는 방법은 충분히 있어요. 이 책에서는 4R이라고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relationship인 관계예요. 주변에 의미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삶의 목적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의미를 찾기도 쉽고요. 두 번째는 롤이에요. 사회 혹은 가정,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이 타인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훨씬 정신이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responsibility예요. 책임이죠. 사실 이 책임이라는 게 너무 과하면은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힘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거는 정신 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나 가정이나 혹은 내가 속한 조직에서 아주 크진 않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을 지는 건 여러분 정신 건강에 아주 이로울 거예요. 네 번째는 리소스입니다. 사실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지만, 불행해지지 않으려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능력은 갖춰야겠죠. 돈에 너무 쪼들리면 사람이 당연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리소스를 일정 수준, 나한테 필요한 이상으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국에 식욕이 됐든 감정적 식사가 됐든 혹은 정신질환이 됐든 이 정신 관련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세포의 대사장애라는 이 브레인 에너지의 책을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생소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식욕이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이 책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버드대 교수님이 쓴 책인 만큼 그 내용에도 신빙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유용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